9겹이나 되는 케이크 아니면 에그롤 안에 스테이크랑 치즈가 들어갔다니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독특한 조합들이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을 좀 깊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릴랜드의 아주 역사적인 디저트부터 시작해서요. 캐나다의 대표 간식, 그리고 워싱턴 DC의 독특한 퓨전 요리, 또 여러 가지 간단한 레시피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단순히 이 음식들이 뭐다 하는 소개를 넘어서요. 그 음식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야기와 문화.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공된 레시피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리법이라든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레시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레시피 소개가 아니라 각 음식이 어떻게 그 지역의 상징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인데요. 이게 메릴랜드주의 공식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식 디저트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면 정말 특별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얇은 케이크 시트가 와, 이게 8겹, 9겹? 어떨 땐 그 이상 쌓인다고요? 네, 보통 8겹에서 10겹 사이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아주 진한 초콜릿 프로스팅으로 꼼꼼하게 채워 넣은 거죠. 정말 정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이 케이크는 역사가 꽤 깊다고 들었어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케이크의 역사는 1800년대,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체서피크 만에 있는 스미스 섬이라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미스 섬이요? 네. 그 섬 여성들이 당시에 이제 굴이나 게잡이를 하러 바다로 나가는 남편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져요. 아, 남편들을 위해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 겹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실용적인 이유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냉장 시설 같은 게 없었잖아요. 아, 그쵸. 1800년대니까요. 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며칠씩 보내야 하는 남편들이 가져간 케이크가 쉽게 마르거나 상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방법이었던 거죠. 아하. 그 얇은 층 사이에 바른 프로스팅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층층이 쌓인 프로스팅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케이크가 퍽퍽해지는 걸 막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혜가 담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힘든 노동을 하는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담긴 뭐랄까, 일종의 사랑의 음식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시피 자체는 보니까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 뭐 이런 기본적인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인 베이킹 재료들이죠.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당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의 노동, 레이버 오브 러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랑의 노동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가요? 우선 그 얇은 케이크 시트를 균일하게, 그것도 여러 장 구워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면 그 특유의 느낌이 안 살 거고, 너무 얇으면 굽다가 부서지거나 다루기 어렵겠네요. 맞아요. 보통 팬케이크 굽듯이 국자 같은 걸로 반죽을 떠서 얇게 펴서 굽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집중력이 필요하죠. 한 장 한 장 정성껏 구워내야 하니까요. 한두 장도 아니고 8장, 9장을. 와. 그리고 이 케이크의 맛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프로스팅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버터크림 프로스팅과는 좀 다릅니다. 아, 프로스팅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 나온 레시피를 좀 자세히 보면요. 녹인 초콜릿, 설탕, 그리고 연유나 일반 우유, 버터를 넣고 낮은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끓여서 만듭니다. 끓여서 만든다고요? 네, 약간 캐러멜 만들듯이요. 그래서 질감이 훨씬 진하고 맛도 깊어요. 마치 초콜릿 퍼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퍼즐 스타일 프로스팅. 그럼 훨씬 더 진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진하고 깊은 초콜릿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 진득한 프로스팅이 그 얇은 케이크 시트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전체적인 맛과 식감의 조화를 완성하는 거죠. 만드는 과정 설명을 들으니까 왜 사랑의 노동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정성스러운 과정 자체가 이 케이크의 가치를 더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섞어 굽는 차원을 넘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스미스 아일랜드 공동체의 어떤 강인함, 또 회복력, 그리고 함께 나누는 문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공동체의 상징이요? 네. 이 케이크는 섬 공동체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세대를 거치면서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비법이 더해지기도 했지만 그 기본적인 형태와 핵심 정신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메릴랜드주가 공식 디저트로까지 지정한 거군요. 이런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음식인 셈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에 혹시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특별한 디저트를 맛볼 기회가 있다면 그냥 맛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음식을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것은 미각적 즐거움을 넘어서는 경험을 주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대를 좀 옮겨서 북쪽으로 가볼까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 바로 푸틴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푸틴 나왔네요. 네, 바삭하게 튀긴 감자튀김 위에 신선한 치즈 커드를 올리고 뜨거운 그레이비 소스를 쫙 부어 먹는 음식이죠. 와, 이거 뭐 듣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푸틴의 매력은 정말 그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러니까 잘 튀겨진 감자튀김, 신선한 치즈커드, 그리고 맛있는 그레이비 소스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선 감자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슬포슬해야 제맛이죠. 너무 눅눅하거나 딱딱하면 안 되고요. 보통 2번 튀겨서 바삭함을 살린다고 하죠. 아, 2번 튀기는군요, 역시. 그리고 치즈커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정말 신선해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신선한 치즈커드는 씹을 때 특유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게 신선함의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삑삑 소리요? 치즈에서요? 와, 신기하네요. 그 소리가 나야 진짜 푸틴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캐나다 퀘벡 현지에서는 그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비 소스. 이것도 너무 묽거나 반대로 너무 되직하면 안 되고요. 아, 농도가 중요하군요. 네. 적당한 농도로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부어줘야 감자튀김과 치즈커드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모든 재료를 하나로 잘 아우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닭고기나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만들죠. 그렇군요. 기본적인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이 클래식 푸틴 말고도 정말 상상 이상의 변형 레시피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푸틴이 워낙 캐나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간식이다 보니까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시도가 아주 활발합니다. 마치 피자 토핑처럼요. 피자 토핑처럼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료에 소개된 것만 봐도 정말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부드럽게 조리해서 잘게 찢은 돼지고기, 그러니까 풀드포크를 올린 푸틴도 있고요. 오, 풀드포크 푸틴.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매콤한 버팔로 소스에 버무린 닭고기를 올린 버팔로 치킨 푸틴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미국식 느낌이 가미된 거죠. 아, 버팔로윙 좋아하는데 그것도 잘 어울리겠네요. 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고기 대신 버섯으로 만든 그레이비 소스를 사용하는 버전도 있고요. 심지어 아침 식사용 푸틴도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용 푸틴이요? 그건 뭔가요? 내 아침 식사 메뉴에 자주 등장하는 소시지로 만든 그레이비 소스를 붓고 그 위에 계란 후라이까지 딱 얹어서 먹는 거죠. 정말 든든하겠죠? 와,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버팔로 치킨 푸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레시피를 좀 보면요. 일단 기본 푸틴, 그러니까 감자튀김 위에 치즈커드를 올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미리 조리해서 잘게 찢어놓은 닭고기를 얹었고요. 닭고기, 네. 그 위에 톡 쏘는 맛의 버팔로 소스를 뿌려줍니다. 버팔로 소스는 보통 매운 핫소스랑 녹인 버터를 섞어서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치즈 크럼블이나 블루치즈 드레싱을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아, 블루치즈까지 매콤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매콤함과 블루치즈 특유의 쿰쿰한 풍미가 더해져서 아주 색다른 느낌의 푸틴이 되는 거죠. 술안주로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자료에는 이런 다양한 토핑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그레이비 소스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냥 토핑만 소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클래식 푸틴에는 어떤 그레이비가 어울리는지, 또 풀드 포크 푸틴에는 어떤 소스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각 푸틴에 맞는 그레이비 소스 레시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정말 친절하네요. 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비프 그레이비 만드는 법, 또 풀드 포크용으로 약간 달콤 짭짤한 바베큐 스타일 소스 만드는 법, 채식용 버섯 그레이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침 식사용 소시지 그레이비 레시피까지 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집에서도 이걸 보고 따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풀드포크는 만드는 게 좀 까다롭지 않나요? 풀드 포크 자체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보통 돼지 어깨살 같은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파프리카 가루, 마늘 가루, 양파 가루, 카이엔 페퍼, 이런 여러 가지 향신료로 만든 드라이럽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드라이럽이요? 양념가루 같은 거군요. 네, 그걸 바른 고기를 낮은 온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오븐이나 슬로우 쿠커 같은 걸 이용해서 익혀주는 거예요. 몇 시간씩 익히면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포크 2개로도 쉽게 결대로 찢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풀드포크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맛은 정말 깊겠네요. 그렇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만큼 깊은 풍미를 내죠. 이렇게 만든 풀드 포크를 푸틴 위에 듬뿍 올리고 바비큐 소스 같은 걸 뿌려 먹으면 정말 환상적이죠. 와, 설명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런 다양한 푸틴의 변주는 푸틴이라는 음식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을 넘어서 얼마나 창의적인 요리의 캔버스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계속 재해석하고 또 다른 문화권의 맛, 예를 들어 미국 남부의 풀드포크나 버팔로 치킨 같은 것들을 접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음식 문화도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꼭 정해진 레시피대로만 할 필요 없이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푸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김치를 올려도 맛있을 수 있고 불고기를 올려도 의외로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오, 김치 푸틴, 불고기 푸틴. 그거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의외의 조합에서 또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만의 푸틴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자, 다음 음식은 정말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예상 밖의 만남입니다. 바로 워싱턴 DC 지역의 명물이라는 스테이크 앤 치즈 에그롤인데요. 네, 이름부터가 벌써 흥미롭죠. 스테이크, 치즈, 그리고 에그롤이라니. 그렇죠. 이름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속 재료를 중국식 에그롤피로 돌돌 말아서 바삭하게 튀긴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또 맛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뭐다? 더 맛있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하, 그렇죠. 익숙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그 경계에 있는 매력이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속재료를 좀 자세히 볼까요? 뭐가 들어가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얇게 썬 스테이크가 들어가고요. 보통 등심이나 부채살 같은 부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걸 먼저 볶아주고 네, 스테이크. 그리고 여기에 달콤하게 볶은 양파와 피망이 함께 들어갑니다. 필리치즈 스테이크의 기본 구성이죠. 아, 양파랑 피망. 필수죠. 그리고 치즈가 중요한데요. 한 종류가 아니라 2종류의 치즈가 들어간다고 해요. 바로 아메리칸 치즈와 프로볼로네 치즈입니다. 오, 치즈를 2종류나요? 아메리칸 치즈는 좀 더 부드럽고 잘 녹는 느낌이고 프로볼로네는 약간 더 짭짤하고 풍미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2가지 치즈가 녹아들면서 아주 녹진하고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거죠. 여기에 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다진 버섯을 추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즈 소스를 추가로 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재료만 들어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스테이크, 볶은 채소, 2가지 치즈, 버섯, 치즈 소스까지? 그렇죠. 이 모든 걸 바삭한 에그롤 피로 딱 감싸서 튀겨낸다니 식감의 조화도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상상이 가요.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파사삭하고 부서지는데 그 안에서는 뜨거운 김과 함께 스테이크 육즙이랑 녹은 치즈, 채소가 막 어우러져서 와, 네, 바로 그 점이 이 음식의 핵심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소하고 짭짤한 풍미, 그리고 스테이크의 씹는 맛, 부드러운 채소, 녹진한 치즈가 만들어내는 아주 복합적인 식감. 만드는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그냥 다 섞어서 싸서 튀기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순서는 그렇죠. 우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얇게 썬 스테이크를 볶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익으면 다진 양파와 피망, 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네, 속재료를 먼저 만드는군요. 그렇죠. 채소가 부드러워지면 불을 좀 줄이고 그 위에 아메리칸 치즈와 프로볼로네 치즈를 얹어서 녹여줍니다. 치즈가 녹아서 재료들과 잘 섞이면 속재료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걸 잠시 식혀두고요. 아, 식혀야 하는군요. 뜨거울 때 싸면 피가 찢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속재료가 어느 정도 식으면 이제 에그롤 피를 마른 목고로 놓고 아래쪽 꼭지점 부분에 속재료를 적당량 올립니다. 그리고 아래 꼭지점을 위로 접어 올리고 양옆을 안으로 접은 다음에 위쪽 꼭지점까지 돌돌 말아주면 돼요. 끝부분에는 물이나 계란물을 살짝 발라서 잘 붙도록 해주고요. 만두 빚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이 스테이크 앤 치즈 에그롤은 어떻게 보면 필리 치즈 스테이크라는 아주 미국적인 음식과 에그롤이라는 아시아, 특히 중국계 미국 음식 문화가 만나서 탄생한 아주 독창적인 퓨전 요리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퓨전 요리. 그렇죠. 워싱턴 DC라는 도시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음식에도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요리 전통이 어떻게 만나서 새롭고 아주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의 퓨전이라는 게 결국은 문화의 교류와 창의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 스테이크 치즈 에그롤을 먹을 때 DC 지역 특유의 만보 소스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만보 소스요? 그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저도 이번 자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만보 소스가 DC 지역에서는 거의 소울푸드와도 같은 그런 소스라고 합니다. 주로 치킨 윙이나 감자튀김 같은 튀김 요리에 곁들여 먹는다고 하는데요. 오, DC의 쏠 소스군요. 맛은 어떤가요? 레시피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케첩을 베이스로 하고요. 여기에 식초, 설탕, 간장, 그리고 약간의 핫소스나 우스터 소스 같은 걸 넣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약간의 감칠맛과 매콤함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아, 달콤, 새콤, 매콤, 감칠맛. 스테이크 치즈 에그롤에 약간 기름진 맛을 딱 잡아주고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겠네요. 궁합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삭하고 고소한 에그롤을 이 만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이처럼 음식이라는 건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서로 융합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탄생한 퓨전 음식이었던 것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의 익숙한 음식들도 그런 흥미로운 탄생 비화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음식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요.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집에서 만들기 쉬운 간식 레시피들을 살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간식, 바로 튀김 만토와 퍼넬 케이크 레시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둘 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먼저 만토는 원래 중국 북부지방의 주식인 찐빵의 일종인데요. 아, 그냥 찐빵이군요, 원래는? 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로만 만든 담백한 빵이죠. 그런데 이걸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서 달콤한 연유에 찍어 먹는 방식은 주로 중국 남부지방이나 홍콩, 대만 같은 곳에서 간식이나 딤섬 먹을 때 후식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 지역마다 먹는 방식이 좀 다르군요. 튀겨서 연유에 찍어 먹는다니 그것도 정말 맛있겠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거기에 달콤한 연유까지. 그렇죠. 그 식감의 대비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겉바속촉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이 만토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냥 튀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은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거지만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오, 에어프라이어 버전. 그거 좋네요. 훨씬 간편하고 기름 처리 걱정도 없고요. 네, 잔료에 나온 레시피를 보니까 냉동 만토를 해동하지 않고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섭씨 200도 정도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정말 간편하죠. 와, 5번이면 뚝딱이네요. 이건 정말 바쁜 와중에도 금방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버전은 금은만두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금은만두요? 이름이 재밌네요. 금색이랑 은색인가요? 네, 맞아요. 찐 만토, 은색과 튀긴 만토, 금색을 함께 접시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찐 것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과 튀긴 것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죠. 비주얼적으로도 더 풍성해 보이고요.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유에 찍어 먹는 거 외에도 만두 반죽 자체에 연유를 넣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붙이듯이 튀기는 레시피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단순한 빵이라도 조리법이나 곁들이는 소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퍼넬 케이크인데요. 아, 이건 정말 축제나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잖아요. 그 특유의 달콤한 냄새. 예, 맞아요. 밀가루, 설탕, 베이킹 파우더, 소금 약간, 그리고 우유와 달걀 등으로 만든 좀 묽은 반죽을 사용하는데요. 이 반죽을 이름 그대로 깔때기나 아니면 끝에 구멍이 뚫린 주전자 같은 걸 이용해서 뜨거운 기름 위에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뿌려가며 튀기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약간 예술작품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죽이 뜨거운 기름에 닿으면서 부풀어 오르고 서로 엉겨 붙으면서 그 특유의 불규칙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막 튀겨낸 따끈따끈한 케이크 위에 슈거 파우더를 하얗게 눈처럼 솔솔 뿌려서 먹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죠. 네, 그게 가장 클래식하고 일반적인 방식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폭신하면서 달콤한 슈거 파우더 맛이 어우러지는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이것도 근데 약간의 변형이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 맛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슈거 파우더 대신에 시나몬 슈가, 그러니까 계피가루랑 설탕을 섞은 것을 뿌려서 먹는 버전도 있고요. 오, 시나몬 슈가. 그것도 잘 어울리겠네요. 추로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네. 그리고 반죽 자체에 펌킨 파이 스파이스, 호박파이 향신료를 넣어서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버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펌킨 스파이스 퍼넬 케이크라 이것도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익숙한 간식을 또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퍼넬 케이크는 사실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깔때기로 기름에 뿌리는 건 어른이 해야겠지만 반죽 만들고 슈가 파우더 뿌리는 건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네. 만투나 퍼넬 케이크 모두 비교적 간단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소하게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것도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집에서 만드는 간식, 저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인데요. 이건 좀,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싶을 정도로 조금 특별합니다. 네, 저도 보고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터키, 이스탄불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건강 레시피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음식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고양이라니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연결고리요? 어떤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서 고양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길동물이 아니라 도시의 아주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해온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아,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했다고요? 네, 그 기원을 보면 오스만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배에 쥐가 많았잖아요.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선원들이 배에 고양이를 태우고 다녔는데 그 고양이들이 이스탄불 항구에 내려서 도시에 정착하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해요. 아하,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그럼 정말 오래전부터 고양이들이 그 도시에 살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또 고양이를 비교적 깨끗하고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공존해온 거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스탄불에는 약 12만 5천 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살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 고양이들이 그냥 방치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보살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2만 5천 마리요? 와, 정말 많네요. 근데 시민들이 보살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길거리 곳곳에 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집이나 물그릇, 사료그릇 같은 걸 놓아두고요. 또 상점 주인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먹이를 챙겨주기도 하고 아픈 고양이가 있으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중성화수소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양이 보호소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와, 정말 고양이가 도시의 구성원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네요. 정말 독특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함께 돌보고 공존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 자료에 포함된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먹는 레시피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네, 아마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께서도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와 함께 건강한 음식을 나누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 레시피들을 함께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의미 있는 레시피네요. 어떤 레시피들이 소개되어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어 고구마 메쉬였고요. 다른 하나는 닭고기 시금치 퀴노아였습니다. 연어, 고구마 메쉬, 닭고기 시금치 키노아.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레시피를 보니까 정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아주 건강한 방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어 고구마 메쉬는요. 오븐에 굽거나 찐 연어살을 잘게 부수고 삶아서 으깬 고구마와 함께 섞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약간의 올리브 오일 정도만 추가하고 다른 간은 거의 하지 않아요. 아, 간을 거의 안 하는군요. 고양이한테는 염분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고양이의 건강을 고려한 거죠. 그리고 닭고기 시금치 퀴노아는 영양 만점 곡물인 퀴노아를 삶아서 준비하고요. 닭가슴살도 삶거나 쪄서 잘게 찢어줍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잘게 다져주고요. 이 세 가지 재료를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은 거의 하지 않고요. 와,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풍부한 레시피네요. 연어, 고구마, 닭고기, 시금치, 퀴노아 다 좋은 재료들이잖아요. 네, 고양이에게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쓸 레시피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고양이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사람이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람이 먹을 때는 여기에 각자 취향에 맞게 소금이나 후추를 조금 추가해서 간을 맞추거나 뭐 허브를 좀 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스를 살짝 곁들여 먹으면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러네요. 반려동물과 함께 같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사를 나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음식이 단순히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잇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연결하고 서로를 돌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탄불의 고양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자료였습니다. 와,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채로운 미식 여정을 함께 했네요. 메릴랜드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에 담긴 깊은 역사와 정성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푸틴의 정말 무궁무진한 변신, 그리고 워싱턴 DC 스테이크 치즈 에그롤의 기발하고 맛있는 융합, 또 우리에게 친숙한 만토와 퍼널 케이크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탄불 고양이 이야기와 함께 나눈 그 따뜻하고 특별한 레시피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정말 각양각색의 음식들을 만났네요. 자, 이렇게 다란한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음식들은 겉모습이나 맛, 또 만들어진 배경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요. 어떤 걸까요?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문화와 역사, 또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문화를 담는 그릇. 맞는 말씀이네요. 네. 스미스 아일랜드 케이크처럼 오랜 전통과 공동체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이어져 내려오는 방식도 있고요. 또 푸틴이나 스테이크 치즈 에그롤처럼 기존의 틀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문화의 요소를 결합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맛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죠.
이 모든 방식들이 결국은 음식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음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음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소통하는 거죠. 네, 음식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는 경험은 언제나 참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 다채로운 음식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음식들처럼 여러분의 주변에는 혹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음식이 있나요? 어쩌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 식당의 메뉴판 뒤에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혹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레시피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소중한 역사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음식 혹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에 담긴 그 배경이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또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